성경에는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고 강력했던 고대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곳들은 무역, 군사력,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여러 방어 성벽과 금속 강화된 성문, 인공섬 위에 세워진 도시, 그리고 장기 포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시스템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깊이 탐구할 준비를 하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5도시에 집중하여 그들이 어떤 권력을 대표했는지, 어떻게 건설되었으며, 종종 비극적으로 끝난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3가지 기본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바빌론은 가장 잘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고대 도시 중 하나이다. 성경은 그것을 강력한 제국의 중심지로 묘사하는데, 이 제국은 여러 민족을 지배했고 무역 중심지를 통제했으며 고대 세계의 광대한 영토를 포괄하였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이 전략적 입지는 주민들에게 견고한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과 능력을 제공하였다. 바빌론의 강력함은 하나의 중앙 통제권 아래 광대한 영역 전체를 관리할 수 있었던 능력에 기인한다. 바로 이 도시에는 정치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모였고 엄청난 부가 축적되었으며 군사적 힘도 강화되었다. 이는 바빌론이 굳건한 힘과 조직력의 상징임을 보여준다. 성경과 역사적 자료 모두가 증명하듯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간의 힘의 진정한 표상이었다. 그곳에서 내린 결정들은 당시 나라와 문명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의 크기, 인구수, 확장된 인프라는 이 도시를 당시 가장 선진적인 도시 계획의 절정을 이룬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 도시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거주 도시를 넘어 그 강력함의 상징인 거대한 요새였던 것이다. 도시 건축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건설자들은 당시 기술의 최고 수준을 구현하는 기술들을 사용하였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흔히 쓰이던 구온 벽돌과 수지, 시오라는 물과 날씨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 기술은 성경에서도 그 지역의 대작들을 특징짓는 특징으로 언급되었다. 바빌론의 성벽은 이중 방어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망루와 금속 강화된 성문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침입자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했으며 성벽 위에는 병거와 경비 부대가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강력한 요새들은 진정한 방패이자 보호막이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포위전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한 인공공학의 장관이었습니다. 바빌론이 힘과 인상적인 요새로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거대한 인류의 노력 프로젝트들이 시작된 시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벨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바빌론의 제국이 형성되기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진흙 벽돌과 수추로 평원인 시나르 평야에 세운 거대한 프로젝트로 높은 탑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류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 건설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은 바빌론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큰 문명들이 형성되기 시작할 무렵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기술 발전과 야망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로 기술적 실패, 구조의 붕괴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결국 신의 개입은 건설자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그 실행을 멈추게 했으며 이는 이후 소통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일을 포기했고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바벨탑은 인간의 미완성된 야망과 자신의 힘으로 전 인류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신의 반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과 전설이 이 탑을 하나됨과 힘의 상징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계획은 신성의 행동으로 중단되었으며 이는 인간이 세계를 통제하고 확장하는 능력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가장 초기이자 의미 있는 경고 중 하나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빌론이 체계적으로 방어되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이전의 막연한 야망들이 끊어진 흔적이었으며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전통과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상징적 건축물이 아니었으며 뛰어난 건축 계획, 공동체의 결속, 그리고 정치적 힘을 목표로 한 복잡한 도시 계획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야망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하늘에 닿는 탑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도시국가를 세우려는 의지도 반영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예는 바로 유명한 바빌론에 떠있는 정원입니다. 전통적으로 느부갓네살 2세 왕의 치하에서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이 정원들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작가들이 도시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테라스로 묘사한 그 건축물들은 석재로 만들어진 높은 플랫폼 위에 자리 잡았으며 그 상부에는 복잡한 관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풍성한 식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고급 기술이 필요했고, 이는 당시 바빌로니어인들을 다른 문명과 구별시키는 수리학 지식을 요구하였다. 오늘날까지도 건축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정원 위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는 바빌로니아인들의 뛰어난 토목기술의 정점이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편안함과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왕국의 강함을 과시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인상적인 인프라와 건축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빌론의 몰락을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기술한다. 다니엘서는 왕국 연회 중에 도시가 거의 동시에 무너진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기록하며 그 힘이 사라짐과 동시에 파괴되었다고 한다. 역사적 자료들은 메도페르시아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의 수위를 조작해 강을 역류시키는 교묘한 작전을 펼쳤으며 물의 수위를 낮추어 자연 채널을 통해 성벽을 넘어 침입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로 인해 바빌론 주민들은 성곽의 이 부분들을 안전하다고 여겼다. 점차 바빌론은 전략적 위치를 잃고 중요성을 상실하며 결국 통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었다. 원스의 유산인 건축물들, 성벽, 궁전, 인공 테라스는 수세기 동안 버려지고 해체되었으며 다른 지역 건축 재료로 재사용되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부 유적들 뿐이다. 이 유적들은 옛 성곽과 웅장한 건축물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한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빌론이 상징하던 거대하고 위험있는 힘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 현재 고대 바빌론은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쿠웨이트에서 약 85km 남쪽 힐라라는 도시 구조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고대 문명 중 하나의 중심지였으며 그 유적들은 그 당시 확장된 성곽과 궁전, 방어와 미적 기능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플랫폼들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들조차 과거 바빌론이 얼마나 대단했고 인류의 공학적 걸작과 용맹을 상징했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또 다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거대 도시인 니네베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시리아 제국의 행정적 및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니네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적 우위, 확장된 영토 확장, 점령한 민족에 대한 절대적 통제의 상징이 되었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군대 이동, 자원 운송, 광대한 제국의 효율적 관리에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과 힘에 기반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니네베의 힘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군대의 강력한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중심은 도시의 정치적 중심지와 전략이었다. 니네베는 종종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점령한 민족을 강제로 추방하며 광범위한 근동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공격적인 정복 전투로 유명하였다. 성경 기록과 역사는 아시리아를 어떤 세력도 저항할 수 없던 강력한 강국으로 묘사하며 이들은 빠른 포위 작전과 대규모 처형을 수행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니네베에 본부를 둔 아시리아 왕들은 동쪽과 남쪽 지역을 통치했고 정복한 땅에서 곡물과 보물, 노예를 모아 가눴다.
이 도시는 군사작전의 중심이자 뇌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국의 패권 유지와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 도시의 역동적인 기능은 니네베를 군사적 승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및 조직적 발전의 상징으로 삼아 아시리아의 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였다. 고대 니네베의 목표는 지속적인 전쟁과 포위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장기 충돌에 대비된 이 도시는 두꺼운 석재와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벽으로 설계되었으며 견고함과 내구성을 자랑하였다. 이 성벽은 단순한 방어벽을 넘어서 성벽 전체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수많은 감시탑으로 강화되어 영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요새 덕분에 니네베는 당시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성벽은 여러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어 도시 구역과 주요 행정 건물 주변에 연속적인 요새를 형성하였다. 성벽 내부에는 왕권을 위해 세운 고급 궁전들과 무기 창고, 무기 제조 및 수리를 위한 공장들이 있었으며 이는 장기 군사 작전에 대비한 도시의 준비성을 보여준다. 도시 계획을 보면 병사들의 신속한 이동과 필요시 자원 운반이 용이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내부 도로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시리아 왕국의 궁전들은 뛰어난 건축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으며 두툼하고 장엄한 모습이 특징이었다. 그들의 외벽에는 전투, 포위, 캠페인, 정복을 묘사한 석조 부조가 새겨져 있어 왕국의 군사력과 영광을 강조하였다. 이 부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힘과 무적성을 상징하는 선전물로 기능하였다. 이들은 주민들과 외국 외교 사절들 모두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포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강력한 방어 체계 외에도 니누에에는 첨단 공학 시설들이 존재하였다. 수로, 아퀘덱, 저장고를 포함한 수력 시스템들은 도시로의 물 공급을 담당하였다. 이는 장기 포위 상황 시 자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존재는 도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공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것도 되었다. 건축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도시를 지탱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이는 군사적 및 행정적 중심지로서 전략적 의미를 보여준다. 니니아의 건축과 배치는 모두 강대함, 우월함, 그리고 제국의 무적적인 지배력을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당연히 방어적 장치와 군사력에 있어 강점을 지녔음에도 도시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전설과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성경의 나움 선지서에는 니느웨의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종말이 묘사되어 있다. 완전 파괴와 불꽃, 벽의 붕괴 이 모든 것은 적군의 최종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역사적 시기 동안 이 도시는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에게 공격받았으며 긴 포위 끝에 기원전 6세기경에 점령되고 불태워졌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일부 벽이 붕괴했으며 아마도 티그리스 강의 홍수로 인해 방어가 허물어진 것으로 보인다. 탐욕스러운 화재와 행정 건물의 파괴, 전역에 퍼진 공포로 인해 도시 대부분이 거의 버려졌으며 누구도 복구하지 않았다. 한때 위대한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사라졌으며 정확한 위치는 오래도록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다. 니느웨의 멸망 후 도시의 잔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삼켜졌고 땅과 세월의 층 아래 숨겨졌다. 진정한 발굴은 19세기에 이루어졌으며 고고학자들은 흙과 암석층 아래 숨겨진 유적지를 발견하였다. 오늘날 고대 유적지는 현대의 모술 도시 근처 이라크 북부의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다. 남아있는 것은 일부 벽 조각과 궁전의 기반, 그리고 과거의 위대한 도시와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하는 석조 부조뿐이다. 여리고 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집단 거주지 중 하나로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여리고는 요르단 계곡의 여러 전략적 지점에 위치하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로와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통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위치한 덕분에 여리 디렉션즈고는 자체 요새와 같았으며 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힘은 영토 확장보다는 장애물을 만들고 적의 침입을 차단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통제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출입문을 통제하는 것이었으며 이 도시를 지나 계속 정복과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 디렉션즈고는 방어와 저항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요새로 건설되었으며 누구도 넘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시가 거의 완전히 폐쇄되고 성문이 강하게 잠겨 있어 전사든 사신이든 누구든 출입할 수 없었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축과 배치는 벽과 경계가 방어와 적 침입 차단, 내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장애물이었으며 이러한 역할은 외부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어 시스템 덕분에 실현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모든 공격과 침략을 견딜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고고학적 발굴 연구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방어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넓고 강인한 성벽, 다층 구조, 견고한 지지벽, 감시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벽의 기초는 극복하기 어려운 돌로 만들어졌고 상부는 흙 벽돌로 쌓아 올려 높은 넘기 어려운 장벽을 형성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조밀하게 배치된 건물들로 밀집된 형태였으며 이는 내부 방어를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적이 일부 방어벽을 뚫더라도 계속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여리 디렉션즈고는 안전하고 침입이나 침공에 강한 도시로 여겨졌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성과 보호막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리고의 함락이 단순한 군사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고대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투석기, 무너지는 기계, 사다리, 장기간 포위 공격 등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의 함락은 신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몇 일간 성벽 주변을 돌며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지시를 따른 후 성벽이 예측할 수 없고 특별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붕괴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도시를 신속하게 침공하고 정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 승리가 인간의 기술이나 전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영적 개입의 명백하고 실질적인 징표였으며 이로써 여리고는 고대 방어 도시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사례로 손꼽히게 되었고 신의 개입 덕분에 유명해졌다. 고대 여리코의 유적은 요르단 오늘날의 여리고 근처 요르단 강 계곡에 위치해 있다. 발굴지는 오래된 성벽, 방어탑들과 기타 요새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 도시의 고대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증명한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여리코를 가장 오래된 도시 공학에 뛰어난 예로서 또한 성경과 역사적 기록에 기록된 신의 개입의 강렬하고 명확한 사례로서 바라보고 있다. 다음으로 다루는 도시인 티레에 대해 말하자면 그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했으며 육지보다는 해양 강국으로서 중요한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였다. 티레의 항구와 전략적 위치, 그리고 제국 영토를 흐르는 무역이 동방, 북아프리카, 고대 유럽 간 교류의 핵심 역할을 했다. 이 도시의 힘은 주로 국제 무역과 해상 지배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티레가 부와 영향력을 얻은 주요 원천이었다. 티레는 처음부터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배건조, 항해 기술 및 무역 확장에 뛰어났다. 티레인들이 쌓은 부는 금속, 직물, 목재, 염료, 특히 유명한 자주색 염료, 그리고 고급 상품 교역에서 나왔다. 성경에서는 티레를 매우 부유하고 전략적 위치에 자부심을 갖는 도시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 도시의 강대함을 결정지었다. 많은 왕국과 상인들은 티레의 해상 무역로에 의존했고 이는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고대 도시들이 육지에서 요새화된 반면 티레는 자연과 특히 바다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 도시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것인데 하나는 육지에 위치한 육상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배로 접근하는 섬 위의 해상 도시로서
해안에서 약 800m 떨어져 있었다. 그 섬은 자연적인 요새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것들은 곧바로 바다 표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육상에서의 공격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갈 운명이었는데 이는 벽이 자체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주변 해안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시를 육로로 정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높은 성벽을 돌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벽은 지중해 해안선부터 섬에 이르기까지 뻗어 있었으며 이는 도시의 주요 방어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티레는 고대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으며 그 발전은 강력한 해군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해군은 필수품 공급뿐만 아니라 적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시의 항구들은 당시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항구 중 하나였으며 폭풍이나 적의 공격에 대비한 정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해결책은 선박의 출입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해상 작전 중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였습니다. 방어 측면에서 보았을 때 티레는 거의 정복 불가능한 도시로 여겨졌는데 그 성곽과 요새 그리고 자연적 방어진 해역이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서는 티레가 정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예언자 에스겔은 그 도시의 파괴를 특별하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거대한 탑이 나타나 바다에 돌과 목재, 재를 던지며 도시 자체가 생명 없이 거친 암석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여러 차례 방어 시도 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대에 의해 기원전 2세기 초에 최종적으로 함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섬 도시로 가기 위해 대장군은 육지와 티레가 위치한 섬을 연결하는 인공 다리 건설을 명령하였으며 주변에 흩어진 잔해, 바위, 목재, 다양한 파편을 바다에 던져 임시도로 만든 코즈웨이라고 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구조는 군대와 기계들을 섬의 입구로 직접 진입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공격 수행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를 정복하고 약탈하는 성공적인 침공이 이루어져 독립된 해양 강국으로서의 시대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옛 티레의 유적은 현대 레바논의 사우레르라는 도시 내에 위치하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한 고대 다리의 잔해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과거 사건들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섬의 일부에서 인공다리였던 코즈웨이가 오랫동안 모래에 묻히거나 지면과 일치화되면서 반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고대 도시의 벽, 항구, 그리고 침몰된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이 고대 도시의 위력과 위상을 상기시키는 것들입니다. 티레는 자연적인 방어수단인 해양과 발전된 엔지니어링 덕분에 명성을 얻게 된 도시가 어떻게 결국 군사력과 기술적 능력의 압도에 의해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인 하조르는 강력한 도시 중심지로서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기타 고대 근동 북부 지역 간의 전략적 무역로를 통제하는 핵심 교통 요지 역할도 했습니다. 다른 고립된 정착지들과 달리 하조르는 정치적 및 군사적 지역 중심지로서 주변의 여러 작은 도시와 정착지를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그의 힘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군사적 능력에 기반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역에서 더 큰 군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조르를 여러 가나안 왕국의 동맹의 중심 도시로 묘사하며 그 통치자는 다른 통치자들과 권력을 공유하며 방어와 공격 계획을 조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조르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휘센터, 권력의 본거지, 그리고 당시 고도로 발전된 도시 계획의 요람이었습니다. 도시는 주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하나는 암석이 우거진 언덕에 건설된 고지대로 강력한 방어를 갖추고 있으며 방어가 용이한 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더 깊은 곳에 위치한 광대한 부문으로 주거와 산업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많은 거주자가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도시 방어와 조직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둘러싼 벽은 거대한 돌과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종종 막루와 관측탑으로 강화되어 침입 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긴 포위와 공격에 견디기 위해 물과 식량을 저장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으며 이는 이 고대 도시의 높은 도시계획과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조르 고고학 발굴은 정교하게 계획된 도시 배치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규칙적으로 배치된 거리뿐만 아니라 확장된 행정 건물과 거대한 도시 단지도 포함되어 있어 도시 조직과 계획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증명합니다. 역사적 및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하조르는 강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중심지로서 당시 정치적, 군사적 경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성경은 이 도시의 운명이 가나안의 다른 도시들이 정복당한 것과는 달리 특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책에서는 하조르가 완전히 불태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 내 다른 도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정복된 후에도 그렇게 극단적이고 완전한 파괴를 겪지 않은 것에 비해 특별한 사례입니다. 이 과정은 의도적이고 철저하게 수행된 것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저항 구조물들도 불태워졌으며 이는 도시 주민들의 힘과 권력을 상징적이고 물리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조르는 가나안인들의 저항의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제외시키며 그 역할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군사적 재기나 저항 재조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고고학 조사에 따르면 발굴 유적의 퇴적층에는 강한 화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도시가 느리고 점진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격렬하고 폭력적인 파괴를 통해 최종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이후 하조르는 지배적 위치를 잃고 지역 지도에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도시 하조르의 유적은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롤라 호수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에는 방어 성벽, 문, 거대한 궁전, 행정 건물 등의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어 가나안 도시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재 하조르는 성경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고대 세계에서 독특한 예를 이룹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거주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뿐만 아니라 영역 내에서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도시들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도시는 정치적 힘, 공학기술, 천연자원, 영토적 우위 등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방어와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었으나 결국 권력의 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잃고 다른 사회 정치 조직 형태로 대체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도시는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확인된 사실로서 더 이상 전설이 아닌 엄연한 역사적, 문화적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도시들의 역사적 기능, 기술적 해결책, 실제적 맥락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향후 연구들을 주시하시기를 권장하며 우리 함께한 역사의 더 깊은 부분들이 정밀하게 밝혀질 날을 기대합니다.